내 이름은 유키, 중학교 3학년. 아, 이거 말인가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어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생 류지와 공원에서 놀고 집에 가고 있을 때였죠. 류지, 위험해! 목숨은 건졌지만 그 영향으로 저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자 상처를 본 부모님이 어머나 흉해라. 안 되나 좀 해라. 자상했던 부모님은 그 후로 돌변했어요. 실은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의사이신데 저희 형제가 그 뒤를 이으려고 금이야 오기야 자랐지만 한쪽 눈을 잃은 의사한테 올 환자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사고를 당한 후로 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어요. 동생도 처음에는 자기를 감싸준 저한테 고마워했지만 형 인생은 망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렴. 똑똑한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이런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결국 동생까지 저를 무시하게 됐어요. 그 후로 저만 식사를 따로 하고 병원 진료도 혼자 받고 집에 가면 바쁜 엄마 대신에 집안일을 전부 떠맡고 절 얕보는 동생의 샌드백이 됐답니다. 사고 위자료로 지급받은 돈은 전부 류지의 교육비로 들어갔지만 저한테는 연필 한 자루도 사주지 않아 누가 버린 걸 주웠어야 했죠. 하지만 가장 상처였던 건 아무 말도 없이 가족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혼자 지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곳도 있었고 일단 식사도 못 먹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참고만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 하는 거야? 졸업을 축하하자며 어딘가로 데려가더니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버려지고 말았죠. 이제 의무 교육은 끝났으니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거라. 여기서 젊은이들을 모집한다더구나. 아빠는 창문으로 전단지 한 장을 던지더니 창문을 닫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잠깐만, 엄마, 아빠, 이런 곳에 날 두고 가는 거야? 몸 조심하라고. 여기에 곰이 나온댔거든. 잘 살아라, 멍청아. 뒤쫓는 저를 뿌리치는 듯이 차는 사라지고 말았죠. 때는 11월. 산속은 평지의 겨울만큼 추웠지만 옷도 차에 두고 내렸고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을 취할 수단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추위에 몸을 떨며 전단지를 손에 쥐고 차가 지나갈 만한 도로를 걸었어요. 이대로라면 전환되겠어. 기온도 더 내려갈 텐데 어떡하지?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주위에는 가로등도 없이 새까만 암흑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하지만 그대로 멈춰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으아! 달려온 차를 간발의 차로 피하자 차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짐승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잖아. 이 녀석, 이런 산속에서 뭘 하는 거야? 사람이다. 사람을 만났어. 곰이 아니라 다행이다. 게다가 그 꼴은 뭐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니에요. 부모님이 절 여기에 버리고 가서... 뭐? 타카후미 씨는 그렇게 절 차에 태워 집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세상에, 뭐 그런 부모가 다 있냐? 눈이 좀 안 보인다고 자식을 버리다니. 이 세상에는 가지고 싶어도 애를 못 가지는 집도 있는데 말이야. 사정을 얘기하니 타카후미 씨는 도착할 때까지 계속 화를 냈어요. 흔들리는 차를 타고 20분. 도착한 곳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나왔어. 어서 와 여보. 걔는 누구야? 길에서 산속에 버려져 있었어. 무슨 말이야? 설명은 나중에 듣고 우선 밥 좀 줘. 이 녀석 밥도 같이. 영문을 모르는 사나이 씨한테 전 한 번 더 사정을 설명했죠. 죄송해요.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요? 미안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니. 내가 솜씨 발휘 좀 해볼게. 기다려. 그날 저녁 사나이 씨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요리를 한가득 해주셨어요. 다 먹고 더 먹어도 돼. 마음껏 먹으렴. 저기 이렇게나 많이 먹어도 되나요? 애들은 사양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얼굴은 수수하지만 요리 솜씨는 끝내주거든. 어머, 그런 나한테 홀딱 반해서 내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게 누군데? 당신도 참
옛날 일을 꺼내서 뭐하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다. 따뜻한 밥, 날 위해서 차려진 식사.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라. 네. 식사 후 아빠한테 받은 전단지를 두 분께 보여줬어요. 이거 동사무소에서 모집하는 건데. 부모님이 여기서 일을 하라고.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집에 돌아간다 한들 제가 있을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 결심을 했어요. 타카후미 씨도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지역 활성화를 돕는다면 두 분께 도움이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 근방은 노인들밖에 없어.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밭이고 논이고 다 버려졌거든. 젊은이들이 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두 분이 오늘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두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 굳은 결심을 알아채고 다음날 동사무소로 데려가 주셨어요. 날이 밝아 마을을 둘러보니 군데군데 빈집이 있고 노인이 많고 버려진 논밭은 황폐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동사무소에서 타카오미 씨가 사정을 설명한 뒤 지역 활성화 일에 절 참가시켜 주셨어요. 원래는 빈집을 공짜로 빌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타카후미 씨가 자기 집에서 살아도 좋다고 하셔서 그래도 폐를 끼치는 건 사양하려는 나에게 타카후미 씨는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은 우리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 네? 그럼 지금은 어디에? 그러자 타카후미 씨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교통사고로. 지금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을 거야. 타카후미 씨가 말하길 10년 전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되기 직전 저랑 동갑이었던 아들은 자전거로 집에 가는 중에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기운이 나지 뭐냐. 미안하지만 우리랑 조금 더 같이 지내주렴.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한쪽 눈을 잃은 건 안 됐지만 그래도 목숨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농사일로 거칠어졌지만 다정한 손의 감촉에 저는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란 기쁨을 처음으로 맛본 순간이었죠. 그 후로 저는 타카후미 씨를 필두로 마을 사람들한테 농사일을 배웠어요. 체력이 없는 전 매일 녹초가 됐지만 작업 후에 먹는 사나이 씨의 음식은 꿀맛이었죠. 처음에는 젊다는 이유로 금방 도망갈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1년간 제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동안 다들 점점 절 인정해줬어요. 지금은 많이 먹으라며 이것저것 나눠주시고 도와달라는 요청도 많아져서 저는 매일 이 집 저 집 논밭에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논밭은 문제가 없지만 방치된 논밭이 황폐해진 게 고민이었죠. 심지어 그 면적이 상당해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었어요. 누구 없을까? 젊고 힘이 남아 도는 사람. 우와! 마침 이 마을의 폭주족들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폭주족이라고 해도 밤마다 시골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는 고등학생들이지만요. 어이, 무단 투기는 안 되지. 에? 여기는 농가분들이 열심히 채소를 기르는 밭이라고. 나도 알거든. 그럼 그런 짓은 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나도 농가의 일원이거든. 교회이, 저 녀석 지역 활성화인가 뭔가 한다는 놈 아냐? 그러냐? 너 때문에 매일 집에서 잔소리나 듣는다고 이 자식아. 농사 따위 엿이나 먹어라. 동사를 바보 취급하지 마.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날은 한 대 맞고 끝났죠.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무언가를 들고 그 불량배들을 찾았어요. 또 너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딴 걸 누가 먹냐? 아무리 거부해도 전 굴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계속 찾아갔죠. 또 왔잖아. 진짜 끈질기네. 이거 먹기 전까진 계속 올 거야. 그러자 큐에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먹으면 되잖아. 왜?
야, 이게 대체 무슨 채소냐? 이건 평범한 슈퍼에서 파는 채소를 가져온 거야. 너희들이 늘 먹는 채소랑은 완전 다르지? 너희는 집에서 갔다 온 신선한 걸 먹으니까 잘 알겠지. 이거 진짜 맛없다.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걸 먹는 거야? 그래, 이제 너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어쩌라고? 무단 투기한 거 사과하면 되냐? 이걸 기다렸지. 같이 농사 짓지 않을래? 뭐? 뭐? 방치된 논밭을 활용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부탁이야, 힘을 빌려줘.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는데. 괜찮아.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짓궂은 애들이라면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댔거든. 그런 나쁘끄러운 걸 왜 물어봐? 큐에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우물우물 움직였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 같은 약골도 할 수 있는걸. 뭐 어때?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심심했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큐에이를 비롯한 불량배 5명이 지역 활성화에 동참하게 됐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불량배 애들을 데려온 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젊은이들이 늘었다며 기뻐하고 하나둘씩 농사일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작업 후에는 사무실에 모여서 만들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정보를 공유했어요. 애들은 폐활량이 안 좋아서 힘들다며 담배도 끊었고 오토바이는 논밭을 이동할 때나 짐을 나를 때 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버려진 논밭을 조금씩 되살려 놓았어요. 물론 일이 술술 풀린 것만은 아니었죠. 이상기후 때문에 베테랑 농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재배가 어렵기도 했고 동물 피해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불량배들 간의 다툼이었지만요. 그럴 때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최강의 무기, 할머니를 투입. 시골 불량배들은 대부분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렇게 하면 금방 마무리된답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2년. 황폐했던 논밭은 말끔히 없어졌어요. 그러자 큐헤이가 불쑥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 마을을 더 발전시킬 순 없을까? 큐헤이 말로는 자기들 말고 다른 애들은 다들 성인이 되면 마을을 떠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일자리 부족. 자급자족을 넘어서 돈을 잘 벌 수 있게 되면 도시에서 젊은 놈들도 올 거야. 난 바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진 모르지만 난 내가 태어나고 네가 알려준 이 마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유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큐헤이를 비롯한 애들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실은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뒤로 우리는 새로운 계획에 뛰어들었어요. 이 마을 토양에 맞는 새로운 채소 재배를 시작한 것이었죠. 시장으로 가는 유통량은 적지만 그만큼 값비싼 채소를 꾸준히 수확한다면 이 마을의 명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저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여 마을 전체를 농촌 체험 시설로 하는 계획을 제안했어요. 요즘은 캠핑이나 자연을 즐기는 투어가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그 점을 노리자는 거였죠. 저희가 구상한 내용은 직접 수확한 채소나 양계장에서 꺼내온 신선한 계란으로 요리하고 시골집에서 묵거나 강에서 낚시를 하는 등 옛사람들의 지혜를 살린 거였죠. 이렇게 하면 농사 외의 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 이 마을의 매력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반년에 걸쳐 준비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처음엔 가까운 지역에서 가족끼리 찾아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게 돼서 어느 날 공중파 방송도 타게 되자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죠. 여러분 아시겠죠? 내일부터 상당히 혼잡하겠지만 평소처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네,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뭐라 불러? 실은 이 기획을 세우면서 법인을 만들게 됐는데 제가 만장일치로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답니다. 솔직히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 기획 덕에 퇴사를 생각하는 젊은 회사원이나 자연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부부가 우리 마을로 이사 오게 됐답니다. 계속 연구를 했던 희귀한 농작물도 수확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마을의 명물로 방송국에서 취재도 옵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마을은 전에 없던 활기를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쯤에 큐웨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대생 하나가 체험을 하러 왔는데 불량배였던 애들이 일을 칠 것 같으니 와달라는 얘기였죠. 서둘러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설마 진짜로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을 줄이야. 류지? 야, 거기 간판 안 보이냐? 무단 투기 금지라고! 뭐야,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형을 버리고 간 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와? 이 녀석 유키의 동생이었어? 다들 미안해. 동생이 폐를 끼쳐서. 류지, 여기는 뭐하러 왔어? 너 지금 여기서 사장 됐다며? 돈 좀 벌었으면 집에 넘겨야지. 난 사립의대 다녀서 돈 많이 들거든. 돈 때문에 온 거야? 그렇지. 아님 아무것도 없는 이런 깡촌에 내가 뭐하러 왔겠냐? 라고 말하며 류지는 근처에 심어진 모종을 짓밟았어요. 이 자식? 그런데 그때 류지의 뒤에서 타카오미 씨가 호통을 치셨어요. 남이 힘들게 키운 모종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발 안 치워? 타카오미 씨는 혈관이 터질 정도로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셨죠. 이딴 건 슈퍼에서 또 사면 되지. 그만두지 못해? 시끄러 아저씨. 감히 미래의 의사한테 분수도 모르고 대들어? 타카오미 씨. 타카오미 씨는 류지한테 밀쳐져 비틀거리다 그대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뭐야? 난 그냥 가볍게 밀친 것뿐이야. 타카오미 씨가 숨을 안 쉬어. 류지, 너 의대생이잖아. 어떻게 좀 해봐. 난 몰라. 나랑 상관없다고. 저 자식 도망갔어. 교회에 시설 지을 때 자동 심장 충격기도 설치했지? 가져와줘. 저는 타카오미 씨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져온 심장 충격기를 붙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타카오미 씨! 타카오미 씨의 호흡이 돌아왔고 도착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뒀다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고마워, 유키. 정말 고마워. 사나에 씨는 병원에서 엉엉 울었죠.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의대생이면서도 도망친 류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이게 대체 뭐니? 정정해라. 부모님은 이번 사건을 특집으로 다룬 주간지 기사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실은 타카오미 씨를 구한 일이 뉴스로 알려져 환자를 쓰러뜨린 의대생이 그대로 도주라며 화제가 됐던 겁니다. 류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제가 그 일을 기자들한테 폭로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너 때문에 대학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우리 병원 환자들도 그런 박정한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다니기 싫다면서 점점 퇴원하고 있어. 그게 키워준 부모한테 할 짓이냐? 키워준 부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난리를 치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부모는 쓰러진 타카오미 씨랑 그 아내인 사나에 씨뿐이야. 당신들은 15살인 아들을 고의로 죽이려 한 살인범이라고만 생각하거든. 나도 널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근데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위자료는 받아야겠어. 그럼 여기 직원이라도 돼볼래? 이 사람들이 동료가 되겠지만 다들 들어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잘 부탁한다고. 니놈들이 유키를 산속에 버린 망나니 가족들인가? 이 근처는 절벽이나 물가가 워낙 많아서 말이야. 이제부터 같이 일하게 되면 자칫 굴러떨어지고 물에 빠져 죽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사람 살려! 밤길 조심해라. 고마워, 큐에이. 불량배짓 했던 것도 도움이 되네. 실은 가족들이 들이닥칠 걸 알았던 저는 큐에이와 애들한테 예전 모습으로 대기해달라고 미리 부탁했죠. 그리고 그 후 졸업한 동생은 대학병원에 배속됐지만 인턴 일을 하던 중 의사라는 입장을 이용해 환자한테 몹쓸 짓을 저질러서 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그러자 집안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하나둘씩 떠났답니다. 결국 경영이 어려워져 빚더미에 올라 병원 문을 닫았다네요.
한편 저는 여기서 만난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할 예정이랍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고 지금 아주 행복하답니다. 퇴원한 타카오미 씨는 벌써 손주 노래를 부른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마을에 와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작지만 활기 넘치는 이 마을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후쿠토메 미키, 20살의 대학생이다. 이번엔 막장 부모를 참교육했던 통쾌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게는 미호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동생이 있다.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동생을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예뻐했다. 우린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이좋은 자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왔어? 간식 있는데 같이... 왜 그래? 동생은 엉엉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챘다. 무려 동생의 가방에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낙서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줬고 동생이 진정되고 나서 이유를 물어봤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반에서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던 여자애가 있었다. 그냥 이유도 없이 어쩌다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한 동생은 그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말도 걸고 최대한 보살펴줬다고 한다. 근데 그 행동이 왕따 가해자 무리 중 리더였던 여자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왕따의 타깃이 동생으로 바뀐 것이다. 동생을 무시하는 건 물론 연필통 속 물건들을 부수고 노트와 교과서에 낙서도 했다. 그리고 괴롭힘의 끝판왕이 바로 가방이었다. 흔한 이야기라고는 하나 그 일이 내 동생에게 벌어질 줄이야. 동생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며 다음 날부터 등교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엄마와의 상담 후 일단 학교에 사정을 말해보기로 했지만 어떻게 됐어? 좀 더 알아보자는구나. 알아보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호 가방이 젖골이 됐는데 가방에 존못, 죽어라 이렇게 써놓고 이건 딱 봐도 왕따 시키는 거잖아. 일단 진정 좀 해봐.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미안, 말해줘요. 일단 학교에서 이나기 담임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말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일들도 다 이야기했고. 근데 일단 이나기 선생님은 애들 행동이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왕따라고 결정짓기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 이게 왕따가 아니면 뭐가 왕따라는 건데? 물론 나도 계속 물고 늘어졌지. 그랬더니 이번엔 교감 선생님이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볼 테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의 일들을 정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더라. 참 천하태평이시네. 진상조사는 어떤 건데?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겠다나 봐. 이걸로 미호가 왕따를 당했다는 답변이 나오면 그 후엔 학부모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자네. 설문조사를 언제 하는데? 준비되는 대로 하겠대.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니 전혀 신뢰가 안 가는데? 그래서 나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은 해뒀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 뼛속부터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어. 설마 그러겠니?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설문조사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계속 따져야겠어. 이렇게 나는 학교 측에 신속한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매일매일 학교에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그 진상조사는 언제쯤 해주실 건가요? 그게 조만간 할 거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악질적인 클레임인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따진 결과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미호반의 아이들 몇 명이 미호가 왕따였다고 적어줬기 때문에 학부모 면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면담 당일 나는 집에서 미호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일단 엄마만 다녀왔는데 나왔어. 뭐야? 왜 그래 엄마? 엄마는 기진맥진한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면담에서 있었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줬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참담했다. 학교 교실에 엄마와 담임, 그리고 3명의 왕따 가해자의 학부모가 모였다. 먼저 입을 뗀 건 왕따 가해자 무리 중 리더 여자애의 엄마, 야마다 씨였다. 40대 얼굴에 상류층 사회에서 볼 법한 사모님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우리 애가 왕따 같은 걸 시킬 리가 없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저희 애를 질투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딸바보로 절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입을 뗀 건 다나카 씨였다. 30대 얼굴에 얼룩덜룩한 금발머리였고 과거 일진 혹은 갸루가 아니었을까 하는 분위기가 풍겼다. 근데 어차피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애들 싸움에 왜 저까지 부르신 거예요? 무기력하고 비협조적인 타입으로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사토 씨였다. 50대 얼굴에 살짝 살이 찐 배짱 좋은 엄마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처럼 살찐다고요. 막 이래. 사건의 중대함을 잘 모르는 타입으로 이쪽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아이 가방에 무슨 낙서가 돼 있는지 아세요? 이게 왕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물론 엄마는 더욱 추궁하려고 했지만 우리 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케어를 내는 거야? 좀 짜증나네요. 그렇게 화내면 주름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나기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든 면담을 진행해 보려고 했지만 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학생들이 야마다가 관련돼 있다는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마다 씨의 기세에 눌려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면담 때 이어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엄마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왔던 것이다. 나라도 기진맥진했을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다음 면담 역시 오늘과 비슷한 전개가 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의 최종 병기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그건 바로 장기 출장으로 지방에 계신 우리 아빠였다. 일로 바쁜 건 알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아빠밖에 없다. 아빠, 미호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엄마한테 들었어. 오늘 학부모 면담 있었다며. 어땠니? 마침 그 일로 할 말이 있어요. 무려 3명 다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선생님도 전혀 도움이 안 됐대요. 그렇구나. 결국 말은 해보지도 못하고 다음 면담 때 다시 이어하기로 했다는데 근데 그때도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지혜를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그 면담인지 뭔지에 나가도록 하마. 괜찮으세요? 아직 당분간은 거기 계셔야 하잖아요. 심기일전에서 다 끝내버렸어. 미호의 중대사인이 당연한 거지. 내일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역시 우리 아빠야. 그럼 부탁해요. 상황 정리할 수 있게 지금까지의 일들 좀 알려줄래? 먼저 학교 측에서는 왕따 정황과 가해자들을 어떻게 특정한 거니? 반 안에서 익명의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학생 몇 명이 거기에 가해자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니? 한 사람은 딸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만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무관심에 비협조적이었고 마지막 사람은 그게 나쁜 짓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알았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일 아빠는 엄마와 함께 면담 장소로 나가셨다. 뻔뻔했던 세 사람은 한눈에 봐도 겁을 먹은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키도 190cm이고 유도보였기 때문에 몸도 좋고 무엇보다도 동업자들이 도깨비라며 무서워할 정도로 센 얼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학교 폭력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다룬 면담입니다. 성의 없는 태도로 임하거나 시시한 농담을 하는 곳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가장 먼저 다나카 씨와 사토 씨의 견제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쩔쩔맨 모양이었다. 하지만 야마다 씨는 당황해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다. 그니까 우리 애는 안 그랬다고요. 질투 때문에 모함을 당한 것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냉정할 수 있다니 어떤 의미에선 대단했다. 하지만 아빠는 침착하게 이렇게 물었다. 아하, 많은 학생들이 따님의 이름을 적은 것 같던데 그 애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상대방 주장에 허점을 찌르자 야마다 씨는 멈칫했다. 그 사이 한 방 더 먹이는 우리 아빠. 이번에 제가 나온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기물 손괴와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뭘 감추겠는가. 우리 아빠는 변호사다. 사람들은 법정에 사는 도깨비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변호사시다. 그런 아빠를 동경하며 나 역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넘어갈 각오를 하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아빠의 폭탄 발언으로 세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애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너무 호들갑이시다, 정말. 못 쓰게 된 가방과 교과서 역시 어엿한 재물에 속하고 딸은 이 사건으로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애초에 학교 폭력은 아이들끼리의 싸움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학교 폭력 가해자가 하는 행동은 소송을 당해도 마땅한 행위들이다.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건지 당황해하며 진정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하지만 법정에 사는 도깨비는 용서하지 않았다. 참고로 저는 학교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학교 측도 소송할 생각입니다.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도 소송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발전했다. 자연히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다. 기본적으로 이건 어른들의 사정이지만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그 사건에 눈치채기 마련이다. 왕따 가해자였던 여자애는 반 친구들의 비난의 목소리와 시선을 받아야 했고 학교는 바늘방석 그 자체였다. 그 결과 등교 거부 및 전학을 간 모양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실제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 분명 각 가정에도 혼돈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을 것이다. 미호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내 이름은 하지마 타로, 25살의 절 건축 수습생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나날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갖게 돼서 저는 오히려 참 행복합니다. 제가 절 건축가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건 아빠와 함께 간 여행에서 절을 수리하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와, 멋있다. 이렇게 큰 절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오, 꼬맹아, 절 건축가에 관심 있니? 절 건축가가 뭔데요? 그냥 건축가랑은 달라요? 절 건축가란 말이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건물을 건축하는 전문가란다. 그러니 건축가의 실력은 물론이고 역사에 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단다. 멋진 직업이네요. 저 뭐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도 절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나중에 크면 이 아저씨를 찾아오렴. 내가 다 알려줄 테니. 아저씨, 약속이에요.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렴. 네, 스승님. 그 후 다른 건축가 아저씨들이 와서는 스승님, 또 농담 따먹게 하고 계십니까? 라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그날 진심으로 절 건축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여행은 하지도 않고 절 건축가 아저씨들을 구경하는 데에 푹 빠져서 아빠를 애먹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수학과 사회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했고
스승님이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저 가볍게 넘기셨지만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비로소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아빠는 너의 꿈을 막지 않을 거고 협조할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는 졸업하라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건축을 배울 수 있는 전문대에 진학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에 맞는 지원을 부탁드리자 두 분 모두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22살까지 지식에 대한 기초를 익히고 스승님의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스승님은 순간 누구지? 라는 표정을 하셨지만 그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꼬맹이입니다. 라며 내가 머리를 숙이자 너 진짜로 온 거냐? 라며 격하게 환영해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저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어엿한 절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의 수행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공부는 하고 왔지만 역시 현장에서 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감탄했습니다. 매일 목재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꽤 유명한 절의 수리 의뢰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를 한 곳은 다른 대기업인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2인 3각으로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절에 수리에 참여하다니. 저는 꿈만 같아서 선배들 중에서도 가장 기분이 업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바리 씨.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현장 감독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말도 못하게 예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지휘할 이바리입니다. 아무쪼록 저한테 의견 같은 건 내지 말아주세요. 당신들은 그저 하청일 뿐이니까요. 배우지도 못한 인간은 복잡하게 머리로 뭘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몸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선배님들이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바리 씨는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상대는 듣지도 않는데 자신은 케이오 대학 출신이다, 집이 부자다 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건 저를 포함한 젊은 기술자들 뿐이었고 스승님은 1도 신경을 안 쓰시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 그냥 두실 건가요? 가끔 저런 사람들이 있어. 자긴 하청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우린 최고의 결과물만 보여주면 되니까 저런 놈은 그냥 무시하자고. 우리를 평가하는 건 저 녀석이 아닌 이 건축물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니까. 저희는 그 말에 뼈를 맞고 말았습니다. 역시 스승님 최고다. 그 후에도 이바리 씨는 현장에 찾아와서는 작업과는 상관없는 자랑거리를 늘어놨지만 우리 중 누구도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고 묵묵히 작업만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로 중요한 메인 작업은 할 수 없었지만 대패질을 하거나 목재를 옮기는 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이바리 씨에게는 시다바리 놈으로 보여졌나 봅니다. 타겟을 저로 향해 자꾸 이야기를 걸어오는 통에 너무 짜증났습니다. 너도 힘들겠다. 저 꼴통들 중에서도 제일 시다발이란 거잖아. 지금 작업 중이라서요. 야, 나 여기 현장 감독이야. 진행 상황 보고 정도는 하는 게 어때? 그거라면 저 같은 시다발이가 아니라 스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너한테 묻고 있잖아. 보고도 못해? 쓸모가 없구만. 내가 자꾸 거절하면 그 타겟을 스승님 혹은 선배님들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서 저는 이바리 씨의 폭언과 욕설들을 꾹 참아냈고 일일이 그의 말에 대답해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해대는 게 그냥 저를 골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바리 씨가 자꾸 저만 따라다닌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스승님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정말 난처할 때는 스승님을 불러내는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 곧바로 구급차를 부른 덕분에 스승님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심장 쪽 질환이어서 당분간은 공사 현장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스승님이 무사하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이 하필 이럴 때 쓰러지다니. 니네 스승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 일로 납기 일이 늦어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이바리 씨는 병원에 왔음에도 스승님의 문병을 하기는커녕 대기실에 있던 우리에게 큰 소리를 쳐대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배님,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 녀석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겁니까? 나도 너랑 동감이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항의라도 했다간
스승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말 거야. 그치만 저는 너무 분해요. 일단 좀 참아봐. 저는 겨우 분노를 삼켰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이후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넣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스승님이 현장에 나올 수 없게 되자 이바리 씨의 폭언과 욕설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모든 걸 녹음한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보관해뒀습니다. 스승님의 부재로 일의 진행 상황이 힘들어졌지만 우리 사무실에는 스승님 레벨의 건축장인들이 몇 명 더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스승님의 온라인 지시를 받으며 어찌어찌 납기일까지 일을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태풍이 오고 말았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규모의 태풍은 우리의 작업 시간을 2일이나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쓸 목재는 단단히 고정해서 커버로 덮어뒀기 때문에 무사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집에서 온갖 물건들이 절로 날라와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절이 이 상태인데 작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먼저 주지 스님부터 도와드리자. 스승님의 지시를 받은 우리는 절과 길의 연못 청소를 위해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 결과 납기일까지의 스케줄이 더 타이트해지고 말았지만요. 여러분 덕분에 절에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납기일에 대해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는 마음 놓고 약 일주일 만에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야 너네들 장난해? 약속대로 원래 납기일까지 끝내줘야지. 하지만 태풍 때문에 작업을 못한 날도 있었고 경내 청소에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자꾸 핑계대지 마! 이 꼴통 새끼들! 그치만 의뢰를 주신 주지스님께 양해도... 내 말에 자꾸 토달지 마! 아, 우리 회사도 참... 왜 하필 너희 같은 쓰레기 회사에 하청을 준 건지 원... 이제라도 하청 회사를 바꾸자고 해봐야겠군. 그렇게 말하더니 이바리 씨는 선배가 공들여 가공해놓은 목재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요. 주지스님도 납기일을 늦춰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랍니까? 뭐라고 새끼야? 너희의 밥줄은 현장 감독인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상관없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너 분명 말했다. 이 시다바리 새끼가 꺼져. 지금 당장 넌 해고야. 그리고 너희들 다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돼. 너희 다 해고야. 울면서 빌어도 소용없어. 마음이 차분해졌을 땐 이미 늦어 있었고 저는 후회를 했지만 선배들은 잘했어, 괜찮아 라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판단으로 오늘 이바리 씨가 했던 말을 포함해서 스승님이 안 계실 때 그놈이 저질렀던 횡포들을 모두 스승님께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혼날 각오도 했습니다. 아무리 담당자가 쓰레기라고는 해도 맡은 일을 팽개치고 스승님을 찾아간 곳이니까요. 하지만 스승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조용히 제가 모아둔 녹음 데이터들을 다 들으시고는 다뤄. 네! 지금까지 참으라고만 해서 미안하다. 잘 견뎌냈구나. 아니, 당치도 않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작업 건수를 놓치고 말았는걸요. 괜찮아. 그러자 스승님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 건축 현장엔 안 가도 된다. 네? 왜 갑자기 그런 얼빠진 얼굴을 하고 그래? 고용주가 우리를 해고했으니 우린 이제 할 의무가 없지. 정말로 그래도 돼요? 왜? 만약 내가 안 쓸어줬으면 언젠가 나도 그 녀석 행동에 폭발했을 거야. 그런 현장 감독 밑에선 일 못하지. 나도 그건 싫다고. 어이, 술 가져와. 스승님, 그건 안 됩니다. 아, 뭐야, 치사하게. 결국 우리는 스승님께 혼나기는커녕 다음날부터 전원 다 현장이 아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다들 그 현장 감독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 얼굴을 안 봐도 되니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같은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네, 류츠키 건축사무실입니다. 야, 너희들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빨리 안 오냐? 무려 전화를 한 사람은 어제 우리를 해고한 이바리 씨였습니다. 저기요, 어제 이바리 씨가 저희한테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 그래? 자꾸 그런 헛소리 짓거리면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한다? 그러자 때마침 신사의 주지 스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의 전화를 받은 선배님은 우리가 안 와서 현장 감독에게 확인해보니 극대노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대. 이바리 씨의 그런 태도가 보기에 좋지 않아서 고쳐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모두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했대. 라며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이바리 씨의 황당하게 그지없는 행동에 저는 증거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은 어제 틀림없이 해고라고 하셨습니다. 증거 있어? 녹음기로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뭐? 전화기 너머의 이바리 씨는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저는 쏘아붙이듯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스승님께선 직접 당신의 상사에게 보고해놨고 조만간 제가 당신 회사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뭐? 내 상사? 모르셨어요? 저희 스승님과 당신 회사의 상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동고동락한 소꿉친구라고 하던데? 농담이지? 그래서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회사에 하청을 준 건가?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전국을 통틀어도 저 규모의 저를 수리할 수 있는 장인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스승님이 그중 한 분이죠. 그래서 당신 회사의 상사가 우리 회사에 하청을 준 겁니다. 알았어. 이제 다 알겠으니까 어제는 그저 아주 사소한 말실수 같은 거였어. 진심이 아니었어. 이미 말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당신이 뱉은 폭언과 욕설도 모두 다 녹음해뒀거든요. 그것도 전부 말실수라고 하실 건가요? 잠깐만 진정 좀 해봐. 정말 이 작업 못하게 돼도 괜찮아? 주지수님은 이 이후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회사에 의뢰할 거라고 하셨어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나가봐야 하거든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어이! 그 후 저는 선배님들과 함께 이바리 씨의 상사를 만나러 갔고 이바리 씨의 모든 언행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물론 상사분도 극대노 정말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 그 녀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다 들었어. 이분들을 해고했다고? 해고를 당할 사람은 바로 네 놈이야. 이럴 수가! 결국 이바리 씨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는 명목으로 징계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바리 씨는 사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회사를 관두는 날조차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채용해주는 곳은 없었고 본인이 가장 깔보고 무시했던 하청기업에서 본인보다 학력도 낮은 선배들에게 매일 혼나며 일하고 있다고. 한편 저희는 새로 오신 현장 감독님과 함께 다시 절수리 작업을 재개했고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도 깔끔해진 저를 보시곤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한때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걱정도 했지만 무사히 완성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참고로 스승님은 얼추 치료를 끝낸 후 현장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이번엔 네 공이 정말 컸어, 다로. 아닙니다. 저도 장인의 프라이드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본인의 일에 자긍심이 없으면 안 되지. 앞으로도 더욱 배움에 힘쓰도록. 네! 제 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미츠이시 타카이로 32살 평범한 독신남이다. 이번엔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일으킨 소동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나보다 5살 어린 여동생 토미에는 현재 전업주부이다. 그녀의 남편인 미치아키는 나보다 2살 어리고 한 중소기업의 대를 이을 예정이다. 현재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둘 사이에 애는 없었다. 딱히 말썽 안 피우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가족회의를 하고 싶다는데. 뭐? 또? 그녀의 남편이 나와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한 사정을 물어봤다. 그래서 동생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아무래도 동생이 매제한테 보낸 문자가 원인인 것 같다. 오늘 몇 시쯤 들어올 것 같아? 좀 늦을 것 같은데? 뭔 일이야? 이런 얘긴 직접 하고 싶은데. 신경 쓰이게 왜 그래? 웬만하면 좀 가르쳐주지 그래? 그럼 말할게. 요즘 생리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어. 그거 설마... 눈치챘구나. 임신 3개월 차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애가 생긴 거야. 그거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전문의한테 확실하게 검사 받고 왔어.
정말 다행이다. 요즘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잖아. 만에 하나 불임이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랬구나. 왜 그래? 아까부터 리액션이 시원찮은데? 너무 감동받아서 얼어붙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가 생겼다는 거 진짜지? 아까부터 그렇다고 했잖아. 진짜 뭔 일 있어? 당신도 애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하긴 갑자기 아빠가 됐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긴 하겠지. 그래도 출산하려면 7개월이나 남았다고. 그때까지 마음 추스리고 있어. 좋아, 가족회의 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회의를 하게 된 것 같다. 물론 동생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치만 매제는 퇴근하고 나서도 아무런 설명 없이 가족들을 전부 모아서 얘기하자는 말뿐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랑 부모님께 연락을 한 거라고 한다. 나도 당장 이유는 묻지 않고 그날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가족회의 당일. 나는 일 때문에 조금 늦어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본가에 도착했는데 넌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아빠, 하지마.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세상에, 아빠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아빠를 떨어뜨리고 일단 동생을 매제한테 보내고 나서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다. 본가에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가 모이자 매제가 입을 열었다. 따님이 임신을 했다는데 그건 제 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반년 이상 부부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외간 남자의 애를 품었다고 주장했다. 그걸 들은 부모님은 대격분했다. 열받은 아빠가 동생의 말은 듣지도 않고 방금 전처럼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다. 그리고 동생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들어봤지만 관계라면 제대로 했단 말이야. 나는 불륜 같은 거 한 적 없어. 변명은 됐다. 아무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렴. 엄마는 너무 실망했다. 부모님은 변함없이 동생의 얘기를 안 들었다. 보다 못한 나는 엄마, 아빠 둘 다 진정해. 아무튼 양쪽 다 증거는 없잖아. 출산하고 나서 DNA 검사라도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려는 순간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때까진 못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매제는 내 말을 잘라먹으며 거듭 화를 내며 말했다. 이대로는 절대로 수습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나는 일단 모두에게 시간을 좀 갖고 냉정해지면 다시 얘기하자고 설득했고 회의를 끝냈다. 매제는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떼올 기세였지만 그것만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냈다. 이렇게 된 이상 동생과 매제를 같은 집에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일단 한동안 동생을 내 방에서 재우기로 결정했다. 동생은 충격에 알아누웠다. 계속 곁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다. 난장판이었던 가족회의로부터 이틀 뒤 일하던 중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다. 일하는데 미안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응, 괜찮아. 몸 상태는 좀 어때? 많이 괜찮아졌어. 그리고 너무 고마워, 오빠. 오빠가 아니었으면 더 심해졌을지도 몰라. 별것도 아닌데 뭘. 근데 매제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물론 네가 바람 폈다고 생각 안 해. 단지 사실 확인을 하는 것뿐이야. 불륜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부부관계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쭉 계속되고 있어서 임신한 게 전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야. 근데 매제는 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어디 짚히는 데 없어? 나도 몰라. 애가 갖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빠랑 엄마는 왜 매제 편을 들어준 거야? 보통 딸 얘기를 더 잘 들어주지 않아? 남편이 워낙 어른들한테 잘하고 집안도 좋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 전부터 엄청 마음에 들어 했거든. 게다가 집 리모델링 비용도 대주고 고급 온천 여행도 데려다주고 꽤 잘했어.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데? 솔직히 이번이 처음도 아니야. 저번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왠지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것 마냥 뭐라 들은 적도 있어. 어지간히 푹 빠져들었구만. 진짜 우리 부모지만 어이가 없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됐어? 매제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솔직히 다시 잘해볼 생각은 없는데 이대로 침대에 누워서 울다가 이혼당하는 것도 싫어.
나는 동생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찬성했다.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도 너무 많고 이대로라면 동생이 불륜을 저지른 게 기정사실이 돼버린다. 확실히 하고 싶은 건 두 가지. 하나는 왜 동생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왜 가족회의까지 연 건가? 라는 점이었다. 보통 부부끼리 먼저 얘기할 문제인데 일부러 가족들을 모아서 갑자기 얘기한 점이 너무 수상했다. 아무튼 혼자서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결론이 안 나서 업무 중 알게 된 기무라라는 탐정에게 상담받으러 갔다. 그에게 매제를 미행하고 정보를 달라고 의뢰했다. 그리고 어느덧 일주일 뒤. 잘 돼가요? 지금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좀 알려줘요. 성질 급한 건 여전하시네요. 동생 관련된 일이라 좀 부탁드릴게요. 뭐 말 못할 거 없죠. 일단 미치아키 씨가 평소에 말이죠. 클럽에서 죽치고 살더라고요. 클럽? 네, 긴자에 있는 아가씨들이랑 술 마시는 곳에서요. 그중 한 사람한테 푹 빠진 것 같더라고요. 설마 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건가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둘이 자주 붙어있고 따로 만난 적도 많았어요. 사실 그런 짓도 하면 안 되죠. 그치만 둘이서 호텔에 가거나 각자의 집에 같이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그럼 육체 관계는 없었단 말이군요. 그건 또 모릅니다. 지금 아내분께 이혼해달라고 닥달하는 중이랬죠. 그러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참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당장만 해도 저 같은 탐정이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 텐데. 잠깐만요. 분명 긴자의 클럽이랬죠?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 엄청 비싸지 않아요? 당연하죠. 거기 앉아있기만 해도 몇만 엔은 그냥 깨진다고요. 그 여자 맘에 들려고 엄청 많이 들락거렸겠죠? 그뿐만 아니라 비싼 명품도 꽤 갖다 바친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요. 나중에 보고서도 잘 부탁드릴게요. 나는 기무라의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발로 뛰며 조사한 뒤 다시 본가에 가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멘트는 저번과 똑같았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참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라고요. 매제는 상당히 불쾌한 듯 말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을 끌어들인 주제에 어이가 없네. 이번엔 오빠로서가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말하는 거야. 나는 이번 이혼 소동에 대해서 토미에의 변호를 맡을 거야. 더 이상 뭘 숨기랴. 나는 이혼 문제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다.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성적도 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는 기무라가 준 보고서와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줬다. 일단 미치아키 씨는 1년 정도 전부터 레이나라는 술집 여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매주 가게에 들러서 선물도 할 정도로 말이죠. 증거도 있어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매제는 그게 왜요? 돈도 많은데 클럽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뻔뻔하게 나가기로 한 것 같지만 문제는 긴자 클럽에 자주 드나들고 고급 명품을 선물할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지금 미치아키 씨의 수입으론 불가능한 액수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의 약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매제는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기서 나는 더 몰아붙였다. 의뢰인의 협력을 통해 조사해봤습니다만 현재 두 사람의 저금융 계좌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짐작 가는 게 없다는데 여기 손을 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자신의 부모님한테 결혼기념으로 받은 돈 그리고 동생이 결혼 전부터 조금씩 저축했던 돈을 모아둔 계좌의 돈에 손을 댄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뻔뻔하게 나왔다. 제 돈 제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상관없지 않아요? 그치만 내 비장의 수는 여기서부터였다. 그치만 계좌의 돈을 전부 다 쓴다고 해도 당신이 1년간 소비한 금액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다. 아빠? 이 멍청한 놈이 뭐하는 짓이냐? 여기서 그의 친아빠가 등장. 여기선 차라리 매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경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아무리 그래도 회사 돈에 손을 댈 줄이야. 매제는 회사 돈까지 횡령해서 술집 여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 매제는 집에 있는 저축계좌뿐만 아니라 회사의 돈까지 횡령해서 레이나라는 술집 여자에게 갖다 바쳤다.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건지 그의 진심이 통한 건진 모르겠지만 동생과 헤어지고 그녀와 새 출발하려고 했다. 그치만 거기엔 큰 문제가 있었다. 평범하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집안의 돈을 거덜낸 것을 들켜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까지 들키게 될 것이다. 그때 마침 동생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그걸 이용해서 불륜을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의 이혼은 재산 분할의 권리를 박탈한다 라는 혼전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다. 일부러 가족회의를 연 것도 매제의 편을 들어주는 부모님을 끌어들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겠지. 자신에게 힘을 보태서 기세를 몰아 얼른 이혼을 성립시키려는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그는 죄송해요.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자기 아빠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치만 엄격한 그의 아빠는 그를 용서치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액은 수백만이 넘어서 아무래도 빨간 줄을 긋게 될 것 같다. 부모님도 반성하며 동생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용서 못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동안 연락도 안 할 거고 여기도 안 찾아올 거야. 앞으로 두 사람이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그치만 나도 동생의 의견엔 찬성한다. 친딸을 못 믿고 저런 사기꾼 같은 남자 편을 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다.